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하나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일정에 맞춰서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통제 불능이 돼요. 그러면서 끝없이 지연되는 프로젝트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거나 겪어보셨죠? 네,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미스터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설적인 저자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적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결함 해결의 역학이라는 챕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이 챕터가 되게 흥미로운 인용으로 시작해요. 사람들이 달콤하고 그림 같은 옛 장소를 개선하려고 할 때 보통 그곳을 망쳐놓는다. 여기서 장소를 소프트웨어로 딱 바꾸면 그냥 오늘날 개발자들의 한탄이 되는 거죠. 버그를 고치려는 그 좋은 의도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밝혀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버그를 하나하나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버그를 잡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왜 시스템이 오래되고 커질수록 버그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와인버그가 말하는 크기 복잡성 역학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 크기가 2배가 되면 버그 해결에 드는 노력은 2배가 아니라 4배, 8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냥 고칠 버그가 많아져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시스템이 크니까 전체 버그의 수도 늘어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버그 하나를 고칠 때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작용, 즉 사이드 이펙트의 문제입니다. 뭐랄까, 작은 끈에 묶인 매듭 하나 푸는 거랑 거대하고 복잡하게 엉킨 그물에 묶인 매듭 푸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쪽 매듭을 풀려고 잡아당겼더니 저쪽이 더 엉켜버리는 그런 상황.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어요. 이 부작용을 다 고려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빨리 고치자니 뭔가 찝찝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일단 빨리 고치고 보자는 쪽으로요. 압박이 심하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거든요. 부작용을 무시한 수정은 거의 반드시 새로운 버그를 낳아요. 아, 결국 새로운 버그 때문에 전체 고쳐야 할 버그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시스템의 복잡성은 결함 해결 시간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피드백 루프라 버그를 고치는 행위가 더 많은 버그를 낳는다. 와인버그는 이걸 결함 피드백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건 단순히 개발자의 실수를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속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제시해요. 바로 결함 피드백 비율, 줄여서 FFR이라고 부르는 지표예요. FFR. 네, 계산은 간단해요. 10개의 버그를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2개의 새로운 버그가 생겼다. 그럼 FFR은 0.2가 되는 거죠. FFAR이 0.2라. 언뜻 들으면 그렇게 나쁜 수치 같지는 않은데요. 10개나 고쳤는데 고작 2개 실수한 거니까요. 이 정도는 그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게 비용, 업무의 일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FFR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북미로 불어나는 부채와 같거든요. 책에 나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FFR이 0.3인 팀이 240일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뭐 순조롭게 끝나겠죠? 네,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네요. 근데 어느 순간 팀의 품질 관리 기준이 조금 느슨해져서 FFR이 0.3에서 0.36으로 아주 약간 올라갔다고 쳐보죠. 겨우 0.06. 통계적으로는 거의 오차범위 수준의 변화예요. 이게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조금 지연되긴 하겠지만 한 10%? 20%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요? 240일이었으니까 한 280일? 놀랍게도 프로젝트 완료 기간이 480일로 늘어납니다. 네? 2배요? 네,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8개월짜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1년 4개월짜리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FFR이 0.396,
즉 여기서 또 약간만 더 오르면요. 완료 기간은 960일로 폭증해요. 와, 사실상 프로젝트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품질 저하가 프로젝트 기간을 2배, 4배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바로 비선형적 시스템의 무서움이에요. 매일 만들어내는 작은 부채들이 복리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FFR은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같은 거예요. 바이탈 사인? 네, 이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FFR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책에 나온 컴퓨 브렉퍼스트라는 회사 사례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관리자들이 사소한 변경은 리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부분이요. 네, 와인버그가 그 회사에 아주 재밌는 숙제를 내줘요. 변경한 코드라인 수에 따라서 FFR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요. 관리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변경량이 많을수록 위험하니까 그래프는 우상해가는 직선 모양이겠지. 아주 상식적인 예측이었어요. 그렇죠. 한 줄짜리 수정이 100줄짜리 수정보다 안전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두의 상식이었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결과가 그들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박살냈어요. 어땠는데요?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한 그런 곡선 형태를 그렸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FFR, 즉 가장 위험하고 버그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점은 놀랍게도 단 한 줄짜리 수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왜요? 어떻게 가장 작은 수정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죠? 와인버그는 이걸 자기무효화 모델이라고 설명해요. 이건 간단한 한 줄짜리 수정이야 라는 개발자의 믿음, 그게 가장 큰 적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요? 네, 그 믿음이 방심을 낳고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동료 검토, 그러니까 코드 리뷰 같은 안전장치를 건너뛰게 만들었던 거죠. 이 정도는 뻔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그 믿음 체계에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기술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체계를 바꾸는 거였죠. 컴퓨 브레이커 퍼스트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단 한 줄의 변경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리뷰를 거친다. 원칙을 세운 거군요. 네, 즉 사소한 변경은 없다는 원칙을 조직 문화로 만든 거예요. 그 결과 평균 FFR을 0.36에서 0.16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고 프로젝트는 눈에 띄게 안정화됐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버그를 고치다가 새로운 버그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였잖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악화 역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이건 시스템의 겉으로 드러나는 품질이 아니라 내부의 건강, 즉 유지보수성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걸 말해요. 유지보수성? 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드 내부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고 설계 원칙은 무너지고 문서는 낡아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병이 깊어지는 거군요. 이건 당장 버그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알아채기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내부 품질 저하는 다음번 수정을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조용히 진행되는 암처럼 시스템의 기반을 서서히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붕괴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파급 효과는 이 내부 붕괴를 측정하는 아주 효과적인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버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 코드의 몇 군데를 건드려야 하는지를 세는 거죠. 만약 한 가지를 고치려고 코드 5군데를 수정했다면 파급 효과는 5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는 코드의 각 부분이 얼마나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책에 나온 사례는 정말 극단적이던데요. 어떤 운영체제는 변경 하나가 평균 300개의 다른 변경을 일으켰다고요. 이건 코드 하나 건드리면 시스템 전체가 들썩이는 수준이네요. 거의 핵폭발 직전까지 갔던 거죠. 이 파급 효과의 추세를 보면 프로젝트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건강한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파급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요.
중요한 변경들이 마무리되고 자잘한 수정만 남으니까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막바지로 가는데도 파급 효과가 줄지 않거나 심지어 오히려 증가해요. 아, 그게 결정적인 신호군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작은 버그 하나 잡으려고 시스템의 온갖 파일을 다 열어봐야 한다면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진척률이 90%를 넘었다고 해도 파급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한 거나 다름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와인버그가 경고하는 타이타닉 효과로 이어집니다. 타이타닉 효과요? 네. 우리 시스템은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믿음, 바로 그 오만이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 타이타닉호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구명보트도 부족하게 싣고 빙산을 향해 최고 속도로 달렸던 것처럼요. 개발자들도 우리 아키텍처는 훌륭하니까 이번 한 번만 원칙을 어겨도 괜찮겠지 라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해요. 그런 임시방편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스템의 구조적 완전성을 파괴하다가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 하나에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고치는 일은 단순히 잘못된 코드를 바로잡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피드백 루프와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 찬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와인버그가 제시한 두 개의 엑스레이, 결함 피드백 비율, FFR과 파급 효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숫자들은 단순히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에 들어갈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팀과 조직 문화가 얼마나 건강한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층과 같거든요. 그렇죠. 순항 중인 배와 타이타닉처럼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배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 숫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숙련된, 유능한 팀원들이 있으면 코드 품질이 나빠지는 걸 한동안은 가릴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엉망인 코드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핵심 인력들이 갑자기 회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안정성은 잘 구조화된 코드 자체에 있나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슬아슬하게 담겨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들이 사라졌을 때를 위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